20개 세부 조항, 그러니까 20개의 세부 조항이 있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영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칙이 어려운 거는 예외 조항이 많을 때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조항은 더불어서 14조가 전체 규칙 중에서 20개 세부 조항, 그 다음 14개가 되는 예외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할 방향은 여러분께서 레벨 1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좀 잘 안 들리실까봐 붙여서 하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예, 그 정도. 네. 그럼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만 지금 내려주시겠어요? 여기 너무 많이 그러세요? 턱밑까지 내려주세요. 마이크를. 그래야지 안 올려요. 이거 턱밑까지. 네,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좀 심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규칙이 많은 규칙서 자체가 네. 굉장히 쓸게 있습니다. 스스로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개의 조항들은 독하 내지는 스스로 조항을 읽어보는 것으로서는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없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규칙을 공부할수록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14조가 제일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14조는 자체 규칙이 아니라 규칙에서 펑셔널 부분이 있고 자체 독립 조항이 있는데 14조는 여러 다른 조항하고의 구제 절차라든가 라는 부분이 연결돼서 볼을 핸들링하는 방법을 다룬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 규칙 조항은 제가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지만 사실은 제 경험으로서는 수강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조항을 다 다루기도 벅차요. 하지만 짚어주시는 분들을 이해가 다 안 되시겠지만 난이도가 있는 조항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내일까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4.1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마크 왜 하죠? 네, 리플레이스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마크입니다. 그렇죠? 얘긴 뒤집어 얘기하는 거죠. 리플레이스 하지 않을 경우, 즉 볼을 돌려놓지 않을 경우에는 마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규칙 공부하다가 구제를 받는 경우, 구제를 받는 경우에는 마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항상 구제를 받을 때는 마크하지 않고 볼을 집어를 되지 않습니다. 리플레이스를 얘기를 15조처럼 리플레이스를 요구하는 구제일 경우에는 마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즉 드롭이나 플레이스를 요구하는 구제를 받을 경우에는 마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그러죠? 원래의 지점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제를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마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구제를 받을 경우에는 항상 마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리플레이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자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사람 누구죠? 플레이어 당연히 되고요. 중요한 거는 플레이어가 내 행동을 특정해서 위임한 사람. 퍼팅 그리에서는 당연히 예외죠. 티는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절차 위반 시에는 1벌타가 주어진다 라고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크 하시는 거는 앞서 호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까운 거리 요즘 퍼터 할 때 굳이 마크하지 마시고요. 퍼터 헤드 옆에다 놓고 그게 마크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인공물이기 때문에. 자, 자연물은 안 됩니다. 뭐 주변에 마크 안 가져왔는데 남기까지 옆에 있어. 마크 못합니다. 인공물로는 다 마크할 수가 있고 거기는 퍼터 헤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라운드 나가셔서 짧은 거리 나가셨을 때 계속 볼마크 끄시고 마크하지 마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퍼터 헤드 대고 방향 조정한 다음에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앞의 조항에서도 계속 볼을 닦는 거에 대한 14.1의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예외 네 가지 상황이 아니면 항상 볼을 닦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볼을 닦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경우에 규칙이 헷갈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규칙이 전반적으로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영미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럼 영미법의 대표적인 특징이란 건 뭐냐면 네거티브 룰입니다. 네거티브 룰의 특징 설명은 뭐냐면 뭐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규칙에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네 가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볼 닦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영상 자료입니다. 잠깐 보시고 넘어가시죠. When lifting a ball to see if it is cut or cracked, cleaning is not allowed. When lifting the ball to identify it, cleaning is allowed only as needed to identify it. When lifting the ball because it interferes with play, cleaning is not allowed. 방해가 되는 경우고요. When lifting the ball to see if it lies in a condition where relief is allowed, cleaning is not allowed unless you then take relief under a rule. If you clean your ball when not allowed under this rule, you get one penalty stroke and must replace the ball if it was lifted. 자, 네 번째 경우는 박힌 볼 상황에서 구제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그때는 마크아웃 치고 올리고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라는 네 가지 사항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자, 다음은 리플레이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홀 플레이 중인 볼에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6.3a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할 때 계속 크로스 레퍼런스 조항들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저렇게 관련 조항들을 자꾸 조항으로 얘기하냐 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메모를 하시고 규칙서를 읽어갈 때 규칙서가 내용이 많잖아요. 그걸 읽어갈 때 보면 다른 조항을 참조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반드시 귀찮으셔도 넘어가서 왜 그 조항을 참조하라고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규칙 조항과 조항 사이의 관련성과 전체 큰 그림의 규칙 체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각각의 조항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고 그렇게 되면 규칙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6.3에 의해서 기본적인 홀플레이를 하는 보면 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예외도 아니에요. 나와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볼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네 가지 예를 들고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수초 동안 합리적인 노력으로 원래 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야? 볼 찾기는 3분의 1 들었는데 왜 갑자기 수초야? 그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내 볼은 다 찾고 확인을 했는데 구체를 봤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에 볼을 드랍했어요. 그렇게 쭉 내려가서 덩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굳이 참견하고 시간 보내고 경기 지연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체해줄 테니까 다른 볼을 다시 드랍해. 이런 얘기들이고 읽어보시면 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4조에서 다뤄야 될 깊은 내용들이 중요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 레벨 2 들어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레벨 1에서 기본적으로 규칙서를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스킵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리플레이스 할 수 있죠? 플레이어 당연히 가고 그 볼을 집어 올렸거나 움직이는 사람. 왜 그러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사람들이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리플레이스는 공에 볼의 원 지점에 가져다 놔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거를 집어 올렸거나 움직였던 사람이 가장 그 원 지점을 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4.1b 앞에서 하는 14.1b하고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 뭐죠? 위임을 받아서 볼을 집어 올렸던 사람은
리플레이스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라운드 나가시잖아요. 라운드 나가셔서 퍼팅 그린에서 어떻게 합니까? 캐디님께서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가면 마크를 딱 하고 집어 올리시잖아요. 자, 그럼 캐디님을 딱 건네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캐디님이 열심히 닦으셔가지고 라인 딱 봐서 놔드려요. 그럼 왼쪽 메이크업 보셨죠? 이러면서 딱 플레이하는 순간 여러분은 1번 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가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시 만져서 마크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어 올렸던 특정 매건으로 위임을 받아서 집어 올렸던 사람만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그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자유, 포스업을 위한 입장 등등등 나왔죠.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볼에 라이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의 정의에 찾아보시면 볼에 라이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즉 저거는 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리플레이스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라이 그대로 리플레이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볼의 리플레이스 지점은 지면으로부터 수직거리를 당연히 포함하죠. 여러분 안타깝게 다 정정이 돼서 괜찮지만 얼마 전 KFC 대회였죠. 이동훈 선수가 중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인데 워크숍으로 들어간 볼을 확인하려고 볼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볼마커 하고 집어 올렸죠. 네 볼 맞습니다 하고 내려놨는데 갑자기 처음에 볼 확인하겠습니다 할 때는 안 보이던 볼이 리플렉스 할 때 화면에 다 그대로 잡혀서 볼이 보였죠. 즉 원 지점이 수직 높이가 변화됐다고 해서 결국은 제보를 받고 일반 페널티로 부과되는 걸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로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마크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데 마크를 하고 집어올리는 일벌타입니다. 그렇게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는 주어진 대로 볼은 놓는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마크를 하더라도 볼을 움직이고 집어올리는 것은 규칙에서 굉장히 강하게 제한하는 부분이면 잘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우면 14.2대로 넘어갑니다. 참인데 14.2. 모래선 가능해요. 모래는 간단합니다. 여기는 볼이 모래에 있었고 14.1이는 어떤 상황이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 볼의 라이가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여하의 이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걸 가르쳐 갑니다. 자, 모래 라인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모래는 원래 라인대로 복원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원래 수직 높이 다 포함한 원래 라인대로 복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래 라인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계속 모래 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벙커 라인가 아니에요. 일반 구역에 있는 모래에서도 우리 오전에 얘기 나왔었죠.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모래 라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이가 모래일 때 내가 리플레이스 하기 전에 라이가 변경이 되었으면 그 라인은 원복한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오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실제 오전에 그 디귿에 있는 볼 2개 들어갔을 때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벙커 플레이 하실 때 실제로 페어 벙커든 인사이드 벙커든 벙커에 볼이 2개 들어갔을 때 가까이 있는 적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볼을 처리하는 절차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간단하지 않은 되게 많은 조항들을 끄집어다 사용하고 있어요. 최소한 지금 이 영상에서도 5개 정도가 동시에 사용되거든요. 한번 벙커에서 공이 붙어 있을 때 어떻게 구질을 해야 되는지를 상상해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Fiona, would you mind marking your ball for me, please? Yeah, sure. Is that It's a bit, yeah, it's a bit, it was a bit embedded there, wasn't it? Yeah, I suppose so. Yeah. Maybe, can you put it a club head length to the side? Okay. I'm just going to put this to on the grass because I can't clean it. Okay. Thanks. I seem to have destroyed your lie here. Yeah, that's not very fair. Well, you just get to restore it to how it was. Okay, so I can make it? Yeah, no I'll problem. do that. Thank you. Okay, so I move it back a club head. Yeah. And then just put the ball back. Yes, and remember, it was slightly embedded. But I can't embed it. You've just got to push it down. You're going to recreate the lie. How's Yeah, that's that? fine. Yeah, perfect. 자, 저도 대회 나가서 제작을 해본 경험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나온 친구가 슈나입니다. 그랜트하고 슈나라는 친구인데 슈나가 15.3B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배울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되게 복습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해가 되는 볼을 마크하고 집어 올렸어요. 좀 이따 배울 15.3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앞서 나온 14.1 볼닦기 위반이 안 되도록 슈나가 조심스럽게 벙커 주변에 볼을 내려놨죠. 그 다음 15.3C를 적용해서 방해되는 볼 마커를 옮겨주는 과정에서 12.2B 벙커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그런 구제 절차에서는 손이나 모래를 건드리는 게 다 허용이 되었었잖아요. 그렇게 옮겼고 마지막에 오전에 배운 8.1B에 따라 정지한 볼의 상태가 악화된 그 부분을 고무래로 복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막 배운 그랜트가 딱 지적을 하죠. 원래 라인 그렇지 않았어. 14.2B에 따라서 모래 라인이니까 원복해 조금 더 눌러서 원래 위치를 잡아내 라고 해야 이 한 세트의 제작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모래 라인은 간단한데 이제 모래 라인가 아니고 그럴 때는 아까도 잠깐 다뤘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볼을 리플레이스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경우죠? 내가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영화 공간에 내 원의 라이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때 그 지점의 리플레이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홀이 더 가깝지 않게 한 클럽 내에 가장 유사한 라이를 찾아서 리플레이스를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강제 지원입니다. 네, 선택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리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하시는 순간 14.7에 저촉돼서 잘못된 장소로 들어가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선수들도 되게 예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 모래처럼 간단하게 하면 될 텐데 이런 조항을 다시 넣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다뤄졌던 잘못된 볼 6.3C. 자, 어떤 플레이어가 내 볼을 우리 그때 디봇 얘기 아침에 나왔었죠. 자기 볼인 줄 알고 쳐버렸어. 내 볼이 없어졌으니까 동시에 거기에 큰 디봇이 남아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나는 이 볼로 리플레이스가 가능한데 내 원래 라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복구를 하지 않고 한 클럽 내에 가장 가까운 환경 찾아서 넣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이걸 복구를 하려고 그랬으면
산산한 조각난 그 디브 파편들을 다 모아와서 원래대로 복구를 하고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올해하고 다르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2D가 만들어진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사라를 찾아서 빠르게 플레이스하고 경기를 진행해라는 취지입니다. 중요한 건데 의무조항이다. 자, 다음 페이지. 이게 왜 의무조항이 중요하냐면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찾기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에요. 티샷을 쳤는데 지금 동반 플레이어하고 같이 둘이 같은 방향으로 티샷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동반 플레이어가 갑자기 나 볼 밟았어 이런 거예요. 근데 볼이 밟혀서 완전히 페어웨이를 뚫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볼이 봤더니 제 볼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상황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 동반 플레이어가 내 볼을 밟았어요. 저희 아까 8.1D 배웠죠? 네. 오전. 정지돼 내가 아니에요. 내 원래 정지에 있던 볼의 라이를 악화시킨 게 제가 아니기 때문에 8.1D 적용도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아니죠. 다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입니다. 따라서 그 플레이어가 내 정지한 볼의 라이를 악화시켰으니까 난 8.1D에 따라서 복구하면 되죠. 가능합니까? 자, 왜 안 되시냐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위치의 변화가 볼의 위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십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따라가 보면 쭉 가다가 8.1D에 따라서 원래 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볼이 Y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내 볼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저희 8.1D 괄호 1이라고 되어 있는 데 보면 예외 조항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저 예외 조항을 반드시 체크하고 기억하세요. Y가 악화될 때 내 볼의 움직임이 관계되어 있을 때는 정지한 볼을 다루는 8조에서 취급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규칙 상황이 발생했을 때, 룰 시츄에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 규칙의 세부 상황을 가지고 이벤트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25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큰 그림부터 탑다운으로 내려오지 않으시면 굉장히 다른 쪽으로 규칙 적용을 해서 잘못 룰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핵심은 뭐죠? 움직임 볼입니다. 움직임 볼은 정지한 볼을 다루는 8조에 다루지 않습니다. 오전에 배운 몇 조로 가셔야 되죠? 9조로 가셔서 오태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 원인 중에서 내 볼을 움직이는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9조로 가서 원인을 찾았던 게 뭐죠? 외부행위. 외부행위는 뭐죠? 9.6조. 9.6조는 벌이 있다 없다? 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안 된다? 리플레이스 하라고 했어요. 리플레이스 해서 리플레이를 하려고 봤더니 내 원래 볼의 지점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리플레이스 규정 14.1D를 들어가서 우리는 가장 비슷한 라인을 찾아서 리플레이스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규칙을 적용하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는 볼의 지점이 변경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최근 오래 있는 대회에서도 있었어요. 라는 얘기지만 아까 상황은 좀 다르지만 티샷을 잘 쳐놨어요. 잘 쳐놓은 선수가 볼을 고르자는데 굉장히 높은 포대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경사였어요. 안 보이잖아요, 저 선수가. 볼 앞에서 뛰어서 피니쉬를 정확히 확인하려고 뛰다가 경사니까 자기 볼을 밟아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유사라이가 아니라 8.1D를 통해서 일단 원볼타는 피할 수가 없죠. 원볼타는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4D에 저촉되는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내 볼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이 볼을 어디다 리플레이스 해야 되냐. 선수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또 공부시켰잖아요. 그거는 수천탑이 1버타로 끝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수하면 됩니다. 잘못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올바른 장소는 뭐죠? 유사라의 지점이 올바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규칙은 이렇게 적용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여기까지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워. 14.2T하고 8.2T가 같으니까. 자, 14.2는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리플레이스 할 때 볼이 멈추시지 않으면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또 멈추시지 않으면 볼이 더 가깝지 않게 제일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플레이스를 시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런 일이 정말 많이 있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퍼팅그린이나 티 짧고 경사면에 있을 때는 심지어 벙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볼이 잘 안 서요.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경기 진행을 위해서 있는 조항인데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유사라이를 찾아서 리플레이스 할 때 한 클럽 제한이라는 부분이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벌 구제 사용할 때 보통 한 클럽을 구제구역 법정 위반되지 않는데 세우다 없으면 그 한 클럽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제한구역에 다만 뭐가 있어요? 당연히 무벌 구제 플레이스입니다. 동일 코스의 구역에 대한 제한만 있지 한 클럽 제한이 없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저희가 다시 다룰 텐데요. 16.1B 퍼팅 그린에서 무벌 구제하는 경우도 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롭입니다. 자, 드롭은 여러분들 다양한 구제 절차에서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서 정확하게 드롭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레벨 1에서 충분히 잘 다루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드롭에 대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왜 우리가 그냥 플레이스 하면 되지 드롭을 하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 드롭하고 어떤 경우에 플레이스 하나요?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볼이 원래 내 볼이 정지한 볼이 지면을 확보하고 있는 그 원래 볼의 라이가 아닌 곳으로 이동시킬 때는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플레이어가 선택해서 자기 임의대로 라이를 확보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주기 위해서요 드롭을 시킨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였죠. 그랬더니 어땠죠? 맞고 하도 올라다녀서 구시절 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잘못된 장소 이슈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런 높이로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다 바라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1 복수. 간단하게 레벨 1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한 구제가 되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16조부터 시작해서 17, 18, 19조도 계속 나가니까 여기서 커버하고 나갔어요. 자, 완전한 구제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구제가 되려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 필요 조건이 올바른 드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바른 드롭은 뭐죠? 세 가지 레벨에서 다른 얘기죠. 플레이어가 무릎 높이에서 똑바로 플레이어나 장비에 먼저 닿지 않게, 즉 구제구역 지면에 먼저 떨어지게 까지가 올바른 드롭의 조건이고요. 이 올바른 드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령 벌타는 14.3B 4에 나오는 것처럼 1벌타 절차상의 위반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올바른 드롭을 해야 두 번째 드롭을 넘어가죠. 올바른 드롭이 아닌 잘못된 드롭.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죠? 구제구역 밖에서 드롭을 하는 거. 잘못된 드롭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드롭 횟수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올바른 드롭이 두 번이 쌓여야 플레이스로 넘어갈 수 있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럼 충분 조건은 뭔가요? 내가 올바르게 드롭했어. 근데 올바르게 드롭했어도 다 지키면서 해서도 구제구역을 맞고 구제구역을 벗어날 수 있어.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바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구제구역 내에 정지시키는 것이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관련된 벌타는 뭐죠? 지금처럼 충분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구제구역 안에 정지되어 있지 않은 볼을 플레이했을 때는 잘못된 장소로 14.7 되겠다는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드롭해야 했을 때 공을 실수로 플레이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서 다시 다뤄드리겠지만 드롭의 횟수를 제대로 카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제구역 밖에 잘못 떨어뜨렸어요. 나 다시 할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제대로 안에 떨어뜨렸어요. 불러 나갔어요. 그럼 두 번 드롭했으니까 플레이스 할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럼 절차상의 일반이 아니라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스하게 돼서 플레이하게 돼서 일반 페널티로 넘어가는. 그래서 카운트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잘못된 드롭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말씀 나오는 김에 일단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작년인가요? KLPGA 대회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경사면이에요. 물을 드랍시켰습니다. 맞고 경사면에 가급적 포스 쪽으로 드랍하고 싶어 하잖아요, 선수들은. 그러니까 공이 맞고 흘러내려서 본인의 발에 정지됐어요. 깜짝 놀란 선수가 다시 집어 올려서 두 번째 드랍을 하는 상황에서 레프리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올바른 재정은 볼까요? 이 선수는 일단 벌타 없이 플레이를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한 구제를 했는데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볼을 정해진 구제구역에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을 했고 그 드롭한 볼이 굴러서 선수의 발에 정지했을 뿐 그 볼의 위치도 구제구역 아니었고 드롭한 방식도 볼이 먼저 선수의 발에 맞지 않고 구제구역 지면에 먼저 닿고 내려왔기 때문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마치 이 선수의 발에 기대 정지에 있는 볼은 어떤 볼하고 똑같은가요, 여러분? 페어웨이에 그냥 있는 볼하고 다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인플레이된 볼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제가 일어난 볼이고, 근데 선수는 어떻게 한 거죠? 페어웨이 한가운데 있는 내 볼을 그냥 가서 집은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도 이 선수의 행동에 대해서 9.3B 1벌타를 명의해 줄 방법이 없는 거죠.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볼까요? 자, 완전한 구제를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얘기고, 두 번째, 만약 레프리콜을 하지 않고 그렇게 두 번째 드롭한 볼을 이제 난 제대로 했어 라고 만약에 스토크를 했으면, 플레이를 했으면 일반 페널티 14.7이에요. 그걸 드롭했는데 정확히 그 위치야. 왜 딱 떨어졌어?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만약 그런 경우에는 9.4배 1번터만 받으면 돼요. 그럴 게 없으니까. 동일한 지점이 아닌 경우에는 잘못된 장소에서 일반 페널티 받고, 아까 말한 한 벌타, 왜 9.4배 집어드는 건 벌타 안 주고요? 대주행위가 중간에 없었으므로 일반 페널티를 느끼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원래 상황에서 발을 치웠어. 그때 구제구역을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의 7이 벌타 없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9.4D의 예외 5번째 예외에서 리플레이스 시키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만약 좋은 라이에 정지시켜보자. 선수가 일부러 발을 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일단 14.3D 11조의 원칙을 준용하기 때문에 고이기 때문에 일반 페널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드랍을 해야 돼요. 이건 첫 번째 드랍이에요. 여기서 카운트 히스가 항상 일어나는데 첫 번째 드랍입니다. 잘못된 거라서 첫 번째 드랍이고요. 여기서부터 카운트가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트리키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드랍 안 하고 쳤어. 그럼 또 개재행이고요. 다시 잘못된 장소 2, 2, 4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다뤄볼까요?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실무에서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엮어서 현장감을 좀 드리려고 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3C로 넘어가서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이것도 아까 다뤘던 거고 카운트가 다뤘던 얘기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이렇게 실내 선수들은 가급적 페어웨이 쪽으로 나오고 싶어서 저희가 그 구제구역 경계선에 볼을 떨어뜨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14.22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또 중요하고요. 경계선에 떨어뜨리니까 아니야 한 클럽 아니냐 바뀌냐 이런 이슈도 많이 발달. 한 클럽 아니면 카운트, 한 클럽 아니면 노 카운트. 자, 제목은 플레이어블이 다시 인플레이되는 경우가 뭐냐?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죠. 경기 흐름이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웃 오브 바운드 가거나 또는 불실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볼을 인플레이 볼의 반대편으로 아웃 오브 플레이가 돼서 플레이할 수 없는 볼이 돼버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경기를 이어나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다시 인플레이 볼을 확보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이블에서 다시 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 상태가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수를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걸로 플레이를 일어나겠습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볼을 드롭 리플레이스 하면 즉 인플레이 저런 걸 인플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레이 시킨다고 드롭이나 플레이스나 하면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사람도 인플레이 볼이 돼요.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데 올해 볼을 교체했대요. 잘못된 장소에서 볼을 리플레이스하는 근데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절대 아니고요. 보세요.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데 볼을 교체했으면 어떻게 되죠? 6.3비 1볼 다 받아야죠. 그 다음 뭐죠? 잘못된 장소에 볼을 동준호 플레이했으면 일반 페널티 받아야 되죠. 좀 이따 다루겠지만 세 번째, 잘못된 방법으로 다 맞습니다. 저희들 잘 때 다 페널티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더 볼의 지위는 인플레이 볼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인플레이 볼 관련된 규칙들을 싹 다 끌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야 도대체? 내가 저렇게 했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다음 조항이 14.5가 있습니다. 자, 규칙 조항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근거 조항으로 사용되는 조항이고요.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할 때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조항이기도 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혀 다른 개념이 하나 들어와서 여러분들 규칙서 읽을 때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자, 14.5조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인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14.4에 나오는 상황처럼 여러분들은 골프룰을 적용해서 플레이를 진행할 때 인플레이 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범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럼 그 실수를 범했을 때 내가 그 볼에 스트로크를 해서 플레이를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기 전 상황에는 벌타 없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그러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범위와 관련 절차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기준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14.5는 이게 한참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해드린 것 뿐입니다. 규칙서에 사용이 나와 있어요. 일단 그 선수가 그 인플레이볼을 시켰을 때 아예 적용이 불가능한 규칙이에요. 예를 들면 뭐죠?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인데 페널티 구역인지를 모르고 언플레이어블 볼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클럽 이내에 측면구제 받겠다고 딱 들어오를 했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페널티 구역에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조항은 페널티 구제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아예 이 선수가 적용이 아예 불가능한 생뚱맞는 짓을 해버렸어. 근데 그게 14.5에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에 해당이 돼. 그때 어떻게 해라? 이때 방법이 없죠, 여러분. 제한 없이 그 상황에서 적용되는 규칙이면 뭐든지 갖다 적용해서 빨리 바로 잡아. 이거 왜 다른 솔루션이 있겠습니까? 없죠. 아예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1번 다음 적용 가능 규칙을 적용하긴 했어. 예를 들면 다시 페널티로 돌아가서 페널티 구제를 받으려고 내가 했어. 근데 이 개념이 잘못된 장소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못된 드롭이 아니에요. 잘못된 장소예요. 이게 되게 트리키해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 적용해 주느냐면, 자 다시 페널티 구제로 여기서 언플레이볼이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페널티 구제를 받을게. 17조 17일 들어가서 측면 구제 받을게. 두 클럽 구제구역 했어요. 근데 구제구역을 벗어나서 드롭을 했어요. 그럼 어디다 드롭을 한 거죠? 잘못된 장소에 드롭했죠. 이때는 동일 규칙 내에 뭐죠? 페널티 구제라는 동일 규칙 내에 구제 옵션을 바꾸게 해줄게. 즉, 너 지금 측면 구제 받았잖아. 후방 구제 받아도 돼. 하지만 페널티 구제 안에서 움직여야 돼. 전혀 다른 규칙으로 바꿀 수가 없어. 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은 뭐죠? 잘못된 장소가 아니야. 내가 드롭을 했어요. 드롭을 했는데 어깨 높이에서 드롭을 했어. 볼타 받아요? 원래 받아야죠. 플레이를 했으니까. 플레이 전이면 무릎 높이에서 다시 드롭을 해. 대신 뭐 후방 구제로 못 받고, 아니 뭐 후방 구제 이런 거 안 돼. 네가 처음에 측면 구제 했잖아. 그럼 측면 구제에서 드롭만 다시 제대로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할까는 단순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적용할 수 없는 규칙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제대로 찾아서 해. 잘못된 장소에 있었으면 그 규칙 안에서 구제 옵션 적용할 수 있어. 잘못된 장소도 아니야. 그러면 그 안에서만 움직여. 측면 구제 하에서만 움직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최소화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꾸면 될 거를 전체를 방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구제 시간을 줄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뒤에 교육 영상을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뭐냐면요. 미리 설명을 드리면 보기 전에 헬리나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 헬리나가 올바른 드롭을 했는데 구제구역을 벗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호노라는 사람이 너 다시 드롭해야 돼 라고 하니까 헬리나가 기왕 다시 드롭할 거면 이참에 그냥 드롭해서 봤더니 측면구제 라인이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야. 그럼 어차피 다시 해야 되면 나 후방 구제하면 안 돼? 안 돼. 왜? 잘못된 장소가 아니었으니까. 방금 앞에 표에서 보여줘. 드롭했던 게 잘못된 장소는 아니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다만 잘못된 장소에 드롭하지 않은 볼이 구제구역을 벗어난 것 뿐입니다. 그 차이라는 얘기를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보시죠. Whoa, Helena, what are you doing? I just dropped the ball. I'm going to play it to the green now. Yeah, but you landed in the relief area and it's rolled outside. So you have to drop it again. That's a nice little line there. We're going to go back on the line. No, you can't change your relief option. You've got to stick with that and just drop it again. Okay. So just put your tee back in Yeah. and then drop it properly. 이해되시나요? Okay. 지금 얘기했던 그 상황이에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드롭도 제대로 하고 다 했어요. Is that okay? Yeah, that's 다만 fine. 오케이. 아까 올바른 Thank 드롭이 you. 이루어졌는데 충분 조건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맞고 한 클럽을 벗어난 거예요. 굴러가서. 이건 잘못된 장소에 드롭한 건 아니죠. 그래서 구제 옵션을 바꿀 수 없다. 거기서 다시 두 번째 드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시나요? 그거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아까 설명드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제 절차에 불필요한 추가 시간. 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후방성 구제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기준점 추정하고 뒤로 이동해서 라인 잡고. 그러면 어느 옵션도 안 된다는 죠. 스토커가 거리 문제도 안 되고 안 되고 원래 저거 신는 네, 것만. 거기에 스틱해서 가야 된다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 이유가 없어. 라인 얘기입니다. 그 구제 방법이 세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선택은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첫 번에 자기가 플레이어가 선택해서 선택을 했잖아요. 예. 어떻게 플레이 들어오기 예. 시켰잖아요. 예. 그 순간 그 구제 방식에 기본적으로 종속되는 겁니다. 다만 그때 잘못된 장소에 드롭을 해서 플레이 시켰어요. 그때는 그 큰 조항 11조는 17조, 19조는 19조 안에서 구제 옵션을 변경해서 측면 구제했는데 잘못된 장소에 드롭했어? 그러면 후방 구제 가도 돼. 거기까지. 근데 너 그 안에 제대로 드롭했잖아. 불러 나간 것 뿐이잖아. 그럼 다시 거기다 동일한 룰로 적용해야 된다. 일 크게 만들지 마. 한마디로. 딱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됐어요. 그거 되게 좋아요. 왜 이 규칙이 이런 규칙이 존재할까? 이 규칙의 언더라인한 레셔널이 뭐냐?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시면 어려운 규칙을 접근하고 또는 하나의 상황이라도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할 때 그 레셔널들이 응용이 되게 확실해집니다. 여러분도 규칙 공부를 하시면서 자꾸 Y라는 마크를 계속 다루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질문. 똑같은 얘기인데요. 만약에 지금 잠시만요. 잘못된 조금만 예. 지나가는 좀 이따 이해가 너무 많아서 네, 그 안에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답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자, 이해를 한번 볼까요? 지금 기준점을 잡고 이 플레이어는 데이비드는 후방선 구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방선상으로부터 한 클럽을 지금 재서 그 안에 드롭을 한 겁니다. 옛날 규칙이죠. 후방선에 대한 David, 개정 what are you 전 doing now? Oh, what's wrong this time? You can't drop it there. What do you mean I've got a club length from the... No, you've got to drop it on the line. You've taken back on the line. You've got to drop it on the line. 선상에 Well, I can't drop it there because of the rocks if I have to drop it.
So can I do something different? Yeah. Take the last row. Can I take my last row? Yeah. All right. Well, I'm going to do that then. Okay. Do that. Do I have to watch this? Sounds like you want to. Is that okay? 실제 Yes. 성격들도 좀 저래요. 그 부분. 자, 이거 이해되시죠? 예. 자, 옛날 규칙이에요. 그쵸? 맥길로이도 규칙 개정 후에 실수 한번 했었죠. 옛날에도 후방권 잡고 그 선상의 한 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거기로부터 한 클럽 이내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야, 후방 선상이면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시간 끌어 그거 잡고 등등하냐고. 후방 선상 바라보고 그냥 드랍해 그 선에다. 그럼 볼이 맞으면서 기준점이 되고 그로부터 한 클럽 안에만 더 가까워지더라도 안 벗어나면 플레이에 이게 무슨 차이야 라는 취지로 바뀐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기준점이 드랍을 해야 될 기준점은 하나예요. 후방 상상에서만 드랍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잘못된 장소에 드랍을 했죠. 아까 계속 얘기하는 잘못된 장소. 이래서 데이비드는 그 규제 방식에 종속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페널티 규제라는 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규칙에서 허용하는 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럼 여기다 할 거면 생각해보니까 측면 규제가 날 것 같아. 나가서 측면 규제를 할게.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후방선상을 제대로 잡아서 처음에 드랍을 했어요. 그 선에 드랍을 한 볼이 한 클럽을 벗어났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측면 규제로 갈 수 있나요? 이 상황은? 안 되죠. 왜? 잘못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이제 좀 어렵게 가볼까요? 자,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박힌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리는 저볼이. 근데 지금 박힌볼 구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근데 위치가 어디서? 페널티 구역 안에서 구제 안에서. 근데 한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어, 처음에 야. 나왔던 What are you doing now? Taking embedded ball relief. You don't get embedded ball relief in a penalty area. Oh, no. There's no free relief. Why? You can either take penalty relief or put it back for penalty. Well, that sucks. What should I do now then? I don't actually. I don't care. I'm done. You, David, haven't listened to me all day. I can't do this anymore. Oh, okay. 실제로는 저 정도는 아닌데 설정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저희가 말했던 첫 번째 상황입니다. 헬리는 지금 어떤 상황을 하는 거죠? 본인이 페널티 구역 안에 있는, 즉 규칙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제 방식인 박힌 볼 구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플레이 전이니까 이거는 벌타 없이 구제가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페널티. 허용 가능한 방식은 다 가능해요. 근데 페널티 구제를 받겠다고 하면 17조에 따라서 직수성 구제 뭐든지 다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 이 부분은 저희가 나온 얘기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단서가 되는데요. 헬리라가 만약 자, 지금 코너가 가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17조로 페널티 구제를 받아야 돼. 그랬더니 헬리나가 싫어. 나 페널티는 싫어. 원래로 리플레이스 하게 그러면 리플레이스 하고 그 상태로 내가 그냥 칠게. 그러면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될까? 일본. 자,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입니다. 집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질문 잘 생각하세요.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입니다. 집 올릴 수 있는 권한이 플레이어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부로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내가 페널티 구제를 받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때는 마크 없이 집 올려도 돼요. 아무 상관없이. 단 플레이어가 그 페널티 구제를 받겠다는 옵션을 취하지 않는 순간
페널티 구역도 일반 구역과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선수 이제 개정론에 따르면 페널티 구역에서 그대로 플레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구역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너 거기서 7볼을 마크를 했건 마크를 하지 않았건 집어 올렸잖아. 너가 허용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자, 그래서 이 볼을 집어 올리는 순간 일반 구역에 자기 프레임이죠. 일반 구역에 있는 볼을 집어 올렸던 거가 동일한 벌타인 9,400 1벌타가 주어지는 거고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케이스스터디 하나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GS타트에서 매경 오픈이 열리는 남서울시 14번 한번 가보신 분은 기억해 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르막으로 이루어진 파5홀이고요. 세컨, 서드 지점이 왼쪽에 잘 보이지 않는 반개 수로가 쭉 내려져 있습니다. 그 수로의 일부분만, 그 수로 부분만 저희가 입술 모양으로 RPA 빨간색 페널티 구역을 설정을 해놔요. 그러니 이쪽 그 경계수를 넘어간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골프장하고 다르게 대회 때는 일반 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구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선수가 3분 이내에 볼을 찾았어요. 밖에 올라가서. 그랬더니 자기는 당연히 여기가 페널티 구역인 줄 알았던 거예요. 페널티 구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두크와 카트로 갖고 이제 구제를 딱 가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마커 이스잭이 레프리 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선수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등등에서 선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제가 몰랐어요. 그럼 저 아직 플레이 직전이니까 14.5에 의해서 볼을 돌려놓고 언플레이어블 구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레프리한테 얘기했습니다. 됩니까? 왜 안 되죠? 플레이 전인데. 플레이 전에 일반 구역. 인플레이를 시키는 과정에서의 실수를 바로잡겠다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14.5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규칙 14.5에 이 조항이 저희가 규칙 공부하다는데 이레이저라고 불러요. 지우개를. 이레이저가 14.5에 들어있는 이유는 14.5의 큰 그림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부 조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볼을 인플레이 시키는 과정에서의 잘못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를 다시 돌아볼게요. 일반 구역에 있던 볼을 집어 올려서 인플레이 시켰어요. 그 인플레이 시킨 거를 다시 집어 올리고 거기에 맞는 언플레이블로 가겠다? 벌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벌타가 발생하는 거냐면 일반 구역에 있던 볼을 집어 올린, 즉 인플레이 시키는 과정 이전의 잘못은 14.5가 커버가 안 됩니다. 이게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가장 많은 오신들이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규칙을 공부할 때 확대 해석이 없으려면 반드시 대제목 이 조항이 어느 조항 14조 안에 들어가 있고 14조 안에서 15조의 제일 큰 제목을 항상 읽고 그렇게 규칙을 분류하고 체계하는 규칙을 만들었던 사람의 의도대로 규칙을 공부하고 다가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5의 제목을 읽어보면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볼을 인플레이시키는 과정에서의 잘못만 바로잡을 수 있다. 자, 이게 되셨죠? 벌타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원 지점으로 1벌타 잡고 리플레이스 시키는 언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다음은 규칙 14.6. 여러분들 그 14.6이 아니 왜 17조에도 있고 스트로크 디스커스 같은 경우 직전에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 그럼 17조에 가도 있고 19조에 가도 있고 한데 왜 굳이 14.6에서
다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다뤄지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스트로크 디스턴스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 실제 라운드 할 때도 많이 쓰시지 않으세요? 자, 종반절 때가 티샷을 딱 했어요. 오른쪽으로 확 나갔습니다. 아, 다시 하나만 칠게. 근데 인상 쓰실 필요가 없어요. 동반자는 지금 스트로크와 디스턴스 플레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고 세타째로 타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말가부 하시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두 번 쳐도 됩니다. 세 번 쳐도 됩니다. 자, 스트로크 디스턴스 뭐 티인 구역에서는 당연히 6.2b 티인 구역 에 대한 구식이 적용된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 실행 절차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반 구역이나 페널티 구역이나 벙커가 있을 때는 기준치를 받고 스트로크 디스턴스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드롭이죠. 실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수들이 급해서 POP 압박을, 즉 플레이 속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때는 뒤쪽가 벌써 티인 그립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자기네 앞쪽에서 티샷을 쳤어요. 근데 거기 세컨을 쳤는데 아웃 오브 바운드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서 근데 프로비저널을 안 치고 나갔어. 그럴 경우 있거든요. 자기는 안 나갔다고 생각해서 캐디도 괜찮아 나갔어. 근데 가보니까 아웃 오브 바운드. 다시 한참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선수들이 당황하죠. 뒤쪽 선수들은 막 플레이 속도 늦춰가지고 팀 그라운드 다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 뭐 하는지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볼 하나 건너서 어디 시간인지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그 지점을 추정하게 돼 있죠. 가서 볼 하나 다 내려놓죠. 그래서 그리고 플레이하는 순간 일반 페널티가 플러스 되니까 어려운 상황이 나요. 구역에 따라 다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컨 그 지점을 어떻게 알고 추정. 그러면 세컨 치실 때 내가 아웃 오브 바운드 나갈 걸 대비하셔서 거기다 마크를 치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퍼팅그린은 볼을 플레이스한다. 설명을 위해서 조금만 더 가볼까요, 그러면? 자, 가파른 내리막 퍼팅 상황이에요. 굉장히 그린 스피드 3.4 정도로 3.3 너무 느리고요. 한 3.8 그 정도로 잡아줄게요. 하는데 마스터스는 평균 4.2에 맞춰야 되는 것도 아시죠? 날라갔어요. 근데 그 볼이 쭉 굴러내려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리막이 잘 쓰는 볼이면. 그래서 퍼팅들이 은근히 진짜 정볼로 쑥 들어가거든요. 플레이가 불가능해. 그래서 언플레이블 상황을 불러야 돼. 그럼 선수가 그때 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을까요? 저 스트로크. 스트로크 디스턴스 할 수 있죠. 스트로크 디스턴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퍼펙트 하면 돼서 볼을 플레이스죠. 하지만 선수에게 다른 옵션도 있죠. 그 덤블이 퍼팅 그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공이치로부터 투클럽 내가 퍼팅 그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퍼팅 그린에다 플레이스 하면 되겠죠? 드롭이죠. 자, 이 부분을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14.6이 왜 존재하는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왜 어떨 때는 퍼팅 그린에 드롭을 하고 어떤 때는 퍼팅 그린에 플레이스를 해야 되는지 참 까다로운 조항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론적으로 빨리 넘어가 보죠. 왜 퍼팅 그린에서는 드롭을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무볼 구제에서 퍼팅 그린에 드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16조에서 무볼 구제에서 퍼팅 그린에서 드롭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스라고 드롭을 안 할까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원래 볼이 그 지점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럼 불확실성을 줘야 되잖아요. 드롭을 시켜야죠. 왜 플레이스 시킵니까? 원칙이 그건데 이유는 퍼팅 그린의 라인은 그 정도로 큰 변별력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짧게 잘라놓으면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걸 가지고 플레이성이 다르지 않냐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 클럽 내에서 큰 이유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정도로 드롭시키기에는 반드시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퍼팅 그린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스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뿐인데 문제는 아니 그러면 항상 플레이스를 시키지 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측면 구제 두 클럽 안에 자 페널티 구제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구제 구역의 제한을 우볼 구제는 우리가 좀 있으면 배운 16조 우볼 구제는 항상 볼이 원래 있던 위치와 동일 코스의 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페널티 구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시킬 필요가 없어요. 두 클럽은 측면이 또가 있는 축구방 구제 제한 없이 어딘지 왜냐하면 페널티를 받으니까 페널티를 받는데 부가적인 그런 제한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린 옆에 덤블로 들어갔을 때 두 클럽 내가 퍼팅 그린이든 뭐든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드롭해 그냥 퍼팅 그린에도 그냥 해 라는 취지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같은 17조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로크와 디스턴스일 때는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를 했으면 플레이스 해야 됩니다. 축구방 구제를 사용할 때는 같은 17조래도 드랍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책에 어디 나와 있냐? 17조, 19조의 스트로크 디스턴스에 보면 14.6조를 참조하게 되어 있어요. 규칙을 읽어가시면서 저 부분이 안 보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다른 크로스 레퍼런스 조항이 나오면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페이지를 앞으로 다 넘겨서 왜 여기서 14.6을 얘기하고 있고 갑자기 왜 6.3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가서 확인해 보시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규칙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그 유명한 10.7. 저 우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불안한 하나만 보시죠. 제가 어제 가장 비싸다는 수액을 여기 이틀 동안 맞고 여러분들한테 여기 설명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좀 컨디션하고 좀 안 좋아서 많이 힘들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거고 한 부분들은 최대한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14.7 여러분들 제정나거나 무슨 얘기를 하면 페널티 위반 하면 말로 안 할 뿐이지 대부분의 규칙 위반의 일반 페널티를 받는 근거 조항의 반은 14.7의 잘못된 장소나 노비적인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야 되고 자 잘못된 장소에서 어렵지 않지만 어려울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뒤에 내려가기 전에 다 하나입니다. 규칙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요.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누가? 플레이어가. 그래서 중대한 위반이가 어떻게 되죠? 중대한 위반이 아니냐 상관없이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하는 순간 일반 펜스는 반응을 없죠. 근데 중대하게 큰 위반을 했을 경우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뒤에 나온 영상. 파스리오 티샷을 했어? 티샷을 했는데 맞고 물에 들어갔어. 페널티 기억이 있는 거죠. 가봤더니 노란색 YPA야. 그럼 측면 구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측면 구제를 했어. 뒤에 영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리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럴 경우에는 그 잘못을 일반 페널티로만으로는 너가 받은 이익을 상쇄시킬 수 없어. 우리가 토치를 노리려고 하는 건데 따라서 너는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그 홀을 마치고 다음 홀에 플레이를 하는 순간 너는 실격이야 라고 합니다. 어렵죠? 이건 안 어려워요. 중대한 위반이니까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오히려 이 조항을 볼 때 실무에서는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는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했는데 중대한 위반이 아니야. 너 그 볼 끝까지 플레이해서 홀아웃 해야 돼가 어려운 거야. 그걸 네가 바로 잡잖아? 그럼 대참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했어요. 볼이 있어. 그 볼을 집어 올려 바로 잡겠다. 오는 순간 대참사. 페어에 있는 볼을 인플레이 볼을 집어 올려버리면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뒤에 뭐까지 다 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나? 플레이어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다른 볼을 하나 더 플레이를 해라 라는 상황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자, 그 흐름을 가지고 14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예요. 중대한 위반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플레이어가 드롭한 볼이 구지구에서 6인치 밖에 정지해서 그 지점을 플레이했대요. 얼마 안 차이 없잖아요. 중대한 위반 아니라는 얘기죠. 플레이어는 볼을 찾지 못했지만 볼이 정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볼을 드롭하고 이건 뭐 당연히 아니고요. 규칙에서 허용된다면 그런 조항들이 쫙 있죠. 오차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자, 플레이어가 노란색 페널티를 쏜 이거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영상에도 나옵니다. 플레이어는 페어에서 강아지가 플레이한 볼을 1m 정도 움직인 걸 목표한데 하지만 볼을 리플레이스하지 않고 그저 1m 오케이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게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중대한 위반이 아니면 모든 거를 레프리들은 판단합니다. 단순히 거기만이 아니에요. 볼의 라인, 특히 중요한 건 앞에 플레이선 나무가 만약에 나무가 이쪽은 가렸는데 50cm만 벗어나서 잘못 드랍하면 이 나무를 피해서 드로우로 플레이가 가능한 라인이 보이면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어렵잖아요. 일반 플레이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챌린지를 다시 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이 나와요. 잘못된 장소 YPA에서 잘못 친 건데 이럴 경우에 바로 잡아서 스트로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몇 타째인지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들 실제 랩들도 가장 숙달이 필요한 겁니다. 자, 티샷을 했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YP인데 측면물질 받고 있어요. Hey, stop! 안 된다고. 근데 플레이를 했어요. 플레이 전에 시사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David, what are you doing? What do you mean? Just dropped out. That's definitely where it crossed. 나 제대로 했잖아. You can't drop and play from there. It's yellow, so you've only got you go back on the line, so you'd be over there, or you're gonna have to go back to the tee. Because that's the serious breach. That doesn't look great. I'm gonna head back. Okay. Yeah. Good idea. 그래서 몇 타째? 7타째 거수. 자, 정답은 5타니까 5타째예요. 이게 왜 5타째인지 고민하시고 끝나고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7. 자,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경우 일반 페널티가 다 열린다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고요. 여러분, 잘못된 장소에서 책이 좀 복잡해야 하는데 단계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풀어쓴 것 뿐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잘못된 장소에서 스트로크를 했어. 그걸 본인이 인지했어요. 그런데 중대한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하나의 볼을 네가 생각하는 올바른 장소에서 플레이를 해.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하면 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해 줄게 라는 절차잖아요. 했어. 근데 나중에 판단해 봤더니 원고가 중대한 위반이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그 원고를 낸 스코어를 인정해 주면 되고 전체 스코어에서 일반 페널티를 추가해 주면 되는 거죠.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건 있으니까 투아웃만 하면 돼요. 두 번째 상황은 뭘까요? 아, 너무 중대한 위반 맞아. 잘했어. 그래서 근데 두 번째 볼로 그거를 잘못을 바로잡거나 했던 플레이가 잘못된 장소가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볼은 제대로 친 거야. 올바른 장소에서. 그러면
그 두 번째 볼이 유효. 그리고 페널티는 일반 페널티. 왜냐면 처음에 잘못된 장소에서 했던 페널티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카운트 방식이에요. 자, 세 번째 경우 두 번째 볼도 잘못된 장소였어요. 바로 잡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말씀 제대로 쳤겠지 처음에서 그렇게 했겠어요 처음부터. 두 번째 볼도 잘못된 장소인데 중대한 위반은 다행히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두 번째 볼이 자기 스코어를 유효하게 되고 페널티는 총 몇 개죠? 왜냐면 첫 번에 잘못된 친 거, 내가 유효하게 된 볼이 얘도 잘못된 장소에 친 걸 합해서 2 해서 4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냥 순차적으로 덧셈만 해주시면 돼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설명드려요. 마지막 경우는 당연하죠. 두 번째 친 볼도 잘못된 장소예요. 다뤄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실격입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홀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여러분 라운드 나가면 주로 어떻게 하시죠? 티셔츠를 딱 했는데 AS 티셔츠라는 게 쫙 나가서 굉장히 길어요. 뭐 레이크사이드에 가면 그런 큰 나머지 저기 비에 가서 물이 빠졌어요.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캐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앞에 특설들이 좋은 데 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사람 뭘로 보고 있는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라. 어디서 빠졌냐고. 빠진 위치 알려달라. 위치는 알려달라. 아 저기 B 지점 정도에 빠졌어요. 아 같은 물로 신나게 가시죠. 아니 룰을 제대로 지켜야지. 그러면서 빨간색 페널티 드래미징 RP 저 B 바로 옆에서 측면 구제를 당당하게 받으시면서 룰대로 했다라고 플레이하시고 볼아웃하는 순간 실격. 다시 돌아오셔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 조항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어디선가 많이 보셨죠? 이제 이번에 다시 배울 20.1C3에 보면 투볼 플레이가 자 스트로크 플레이어의 경우에 플레이어가 위원회나 레프리로부터 합리적인 시간 안에 본인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칠 줄 몰라서 이 상황 할때 레프리도 너무 멀리 있고 시간대로 가고 있을 때 나는 투볼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보고하고 위원회가 마지막에 판정을 해주죠. 그 상황과 이 상황은 같나요? 우리가 투볼 플레이 하는 상황이 그 상황과 이 상황이 같나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자, 투볼 플레이가 말로 투볼 플레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용어긴 하지만 인플레이볼을 두 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규칙에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14.7의 상황과 20.1C3이라는 상황과 저희 그 프로비저널 볼 상황이 있죠. 셋 다 다른 얘기예요. 근본적인 큰 차이점은 뭐죠? 14.7의 이 부분은 일단 일반 페널티를 깔고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목적 자체가 일반 페널티를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위반으로 실격까지 가는 걸 막고자 하는 거예요. 21.13은 사전적인 상황인 거고요. 이건 내가 규칙을 모르겠어. 그래서 두 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볼이 맞아. 그러면 페널티 카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전 사후 개념이 다른 겁니다. 프로비셔널 얘기 나왔지만 완전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프로비셔널도 마찬가지죠. 플레이를 했는데 공구가 살아있었어. 그럼 아무 것도 없이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한테는 약 40분이 남았고요. 14조가 다룰 내용이 생각보다 많죠. 좀 깊게 나가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개별 구제 조항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 테니까 잘 따라와주세요. 일단 복습부터 무불 구제에 대한 15조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개념을 먼저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자, 자연물이라고 항상 구제가 안 되고 인공물이라고 항상 구제가 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저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그리고
움직일 수 있냐, 움직일 수 없냐에 따라서 구제 방식이 다르고. 한번 보시면 자 자연물인데 자연물 중에서 루스 임페리먼트는 어딘가에 붙어 있지 않아요. 떨어져 나가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애들은 쟤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볼에 라이에 포함된다 안 된다? 마음대로 쳐. 마음대로 쳐. 단 볼만 건들지 마. 그 정도까지를 반대해 줄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연물이야. 자연물 구제가 안 돼야 돼. 떨어져 나가서 우연성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구제는 허용해 주지만 볼을 움직이는 데까지 해줄 생각 없어. 라는 뜻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연물 당연히 안 되죠. 나무, 구세 이유고 도전적인 과제죠. 구제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제의 명분이 있는 건 인공물입니다. 인공물은 기본적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장애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장애물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도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도 구제 절차만 다르지 기본적인 구제 대상입니다. 그치? 다만 기본적으로 내 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는 ITO하고 비오라는 제가 약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계속 나오는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 대표적인 게 뭐죠? 뭐 이것까지 지금 깊게 다룰 수는 없는데 레벨 1입니다. 우리가 자연 그대로 코스를 다 설계하고 살려지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인공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코스 만들었어. 페널티 교육 조용하느라고 그걸 흙으로만 쌓아놓으면 얘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호수에 있는 벽이라든가 벙커도 마찬가지고 그런 특별들 인공물들은 이거는 이 코스의 원래 일부다. 그래서 코스하고 분리할 수가 없다. 도전 플레이어가 극복해야 될 도전적인 요소로 받아들여라 라는 개념입니다. 그쵸? 코스의 경계물 당연한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없고요.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구제가 안 된다. 없는 장애물도 구제가 안 된다. 장애가 구제가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장애물은 구제가 된다. 라고 이 개념을 가지고 복습을 좀 한 후에 지금부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스 임페리먼트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예외가 나왔다고 하죠. 이 부분 어려우신가요? 자, 두 가지 예외를 하는데 일단 루스 임페리먼트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죠? 코스 안팎. 코스 안팎이라는 말은 항상 되게 중요하셔야 돼요.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것도 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웃 오브 바운드에 스탠스를 쓰는데 스탠스가 굉장히 불편해. 다 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코스 안팎이라는 건 뜻은 그런 뜻이다. 아웃 오브 바운드를 상상하시면 돼요. 다 치울 수 있어요. 예외가 있대. 무슨 예외? 반드시 볼을 리플레이스해야 할 곳에 있는 루스 임페리먼트를 제거해서 안 된대. 이거는 예외도 아니고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루스 임페리먼트 다 치워도 되지만 볼을 움직일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들을 치우다 볼을 움직이면 9.4비 1박탈 받게 된다. 근데 그거를 마크하고 집어 올렸어. 규칙에 허용해서 다시 리플레이스를 해야 돼. 근데 그걸 싹 뺀다고? 말이 안 되죠. 원래 그건 집어 올리지 않았다면 뺐으면 움직였을 테니까. 치우면 안 된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고 움직이고 있는 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유. 이거는 여기 나오는 조항이 아니죠. 11조에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서 배우가 나와 있죠.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과 루스 임페리먼트를 움직이고 있는 볼이 정지할 곳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제거해서는 안 된다. 그 조항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플레이스를 하면서 제거될 수도 있죠.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은 9.4B의 예외로 커버가 됩니다. 벌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리플레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구제해서 뭔가 플레이스할 때 또는 드롭할 장소인데 그 지점에 루스 임페리먼트가 있는 거예요. 그
그거 치워도 되나요? 그거는 가능해요. 왜 가능하죠? 우리 지금 이 얘기죠. 볼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아니잖아요. 원래 볼이 정지했던 원래 아예 형님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플레이스 하실 때 루스인 피드만 어떻게 있으면 치워도 되시고, 내가 99년 한 클럽 안에서 이 부분에 드롭하고 싶은데 딱 이 부분 밑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 다 치우셔도 돼요. 자, 그 말은 11.3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과 똑같이 두 가지는 볼이 움직이고 있는 중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3이 복습할 때 9.3이 제목에서 볼을 오히려 건드리거나 움직이게 한 것에 대한 그 앞에 항상 9.3이 제목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볼을 오히려 건드리거나 우연이라도 움직이게 한 것에 대한 페널티라고 우연이라는 말을 항상 넣어서 공부를 하세요. 고의로 건드린 것과 고의로 움직이게 한 게 아니라 고의로 건드린 것과 우연이라도 내 볼을 예조항 아닌 상황에서 움직였으면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팁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계속 얘기가 나오죠. 자,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를 해서 질문 형식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황별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볼은 일반 구역에 있습니다. 스탠스는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어요. 제 스탠스는. 근데 볼은 여전히 아웃 오브 바운드 가까이 있는 일반 구역에 있어요. 근데 그 아웃 오브 바운드에 케이블선 같은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케이블선이 발에 걸리는 거예요. 스탠스에. 치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움직일 수 있는 치워도 됩니다. 왜? 코스 안타. 근데 만약에 그 녀석이 그 케이블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장애물이에요. 그럼 걔로부터 구제가 가능하다? 안 된다. 다음 번에 넘어가겠습니다.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어요. 이제는. 근데 광고보드 같은 게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게 페널티 구역에서 플레이할 수 있죠, 그대로. 근데 백스윙에 걸려요.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구제받을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페널티 보이거든? 인공장애. 내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다니까. 페널티 보이고 안 돼. 되죠. 왜냐하면 다시 코스 안팎.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은 안팎에 들어가요. 제가 움직일 수 있다고 규정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근데 이번에는 전원 컨트롤 박스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페널티 구역 옆에. 움직일 수 없는. 그건 백스윙에 걸렸어. 칠라고 구제됩니까? 안 되겠죠. 왜? 아니, 전원 컨트롤 박스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고 장애물은 구제 대상이라며. 근데 왜 구제가 안 돼? 내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기 때문에. 페널티 구역 사이상 바로 바깥에 있었으면 얘는 여전히 저한테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구제 가능합니다. 그 상황. 근데 내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이거 되게 새로운 내용 같이 눈을 반짝이는 게 들으시는데 그냥 규칙들 그대로 다 나오고 있는데요. 모았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내용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이제부터 뒤에 나오는 얘기죠. 고물의 대표적인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죠. 볼이 움직여요. 볼을 반드시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 하면 되죠. 저러면서 볼 닦아도 되나요? 구제 상황이잖아. 닦을 수 있어. 아까 그렇게 목이 아픈데 말씀드렸잖아요. 볼은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예외 사항이 아니면 항상 닦을 수 있어요. 그 네 가지 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볼을 닦을 수 있습니다. 볼 교체할 수 있나요? 구제받는 상황에서 15조. 볼 교체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플레이스를 요구하는 구제는 여전히 아까 규칙책에 따라서 1.3B1 그다음 그 부분을 14.2에 따라서 원래 사용한 부를 그대로 홀아웃까지 사용해야 되는 큰 원칙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데 교체는 안 되는 중간 딱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큰 움직임을 아까 만약에 이 부분을 헷갈리신 분은 네 가지 상황이 아닌 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으면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저도 여러분께는 어려웠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상황이죠. 움직일 수 있는 장면을 위에 위에 있는 상황. 아, 위에 있지 않네요. 위에 맞죠? 그냥 붙어만 있네요. 치웠어? 고무래라고 버리면 다를 게 없죠. 그럼 움직였습니까? 네. 금방 움직여. 내가 아니. 정체에 있는 내 볼을 수건을 치움으로써 볼을 움직이게 한 원인을 제공했어요. 9.4B1버타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 경우 많이 일어나죠. 저 오른쪽에 위에 있는 영상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스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플레이 중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긴 한데 그 위에 공이 정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휴지통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이 볼을 마크하고 유정 확인하고 치우고 그 수직 밑에 플레이스하면 되죠. 들어가. 왜 플레이스하면 안 될까요? 아까 답은 설명드렸습니다. 원래 내 볼이 볼의 라이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기 때문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선택하게 될 수 없다. 불확실성을 주는 드랍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진행이 닿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저번 이상하게 올해 이런 경우가 전 2번이나 있었어요. 카트에 정지해 있잖아요. 근데 볼이 날라와서 카트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카트 뒤에 백 사이에 물통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두 번 이렇게 한참 찾다가 보니까 여기 있네. 자, 그때 어떻게 하죠? 똑같은 경우죠. 수직 밑에 지점 잡고 카트 이동시키고 그 지점에 들어가. 근데 카트길이겠죠? 두 번 내리겠죠? 거기서 또 구제가 하면 돼요. 그쵸? 두 번 드롭하고 플레이스하고 그 지점으로부터 다시 16.1구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럼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근데 그 카드가 움직이고 있었어. 정지한 게 아니야. 똑같은 상황에서 글로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공 들어가는데 여기 처음 카트에 정지한 지점 가고 있는데 딱 들어갔어. 그럼 여기야. 거기지. 그 카트가 계속 가서 그린까지 갈 수 있잖아요. 퍼팅을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점을 수직 밑에를 잡아서 드랍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자, 저 상황은 선택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플레이어가 저 빼기 위해서 그대로 쳐도 돼요. 구제 선택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구제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이 정지했을 때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의 차이가 있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 고모레하고 차이죠. 설명 들었고, 자, 이것도 그렇게 대단한 영상이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도움이 되는 경우 다 알고 있지만
주의할 건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 방해하는 분이 있을 때 퍼팅 그린을 제외하고 플레이어가 내 볼인데 내 볼이 방해되지? 그러면서 마크하고 집어 올려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마크를 하더라도 플레이어 자신의 볼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잣대를 줘야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건 크게 없는 게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해의 의미들 다 별거 없는데요. 딱 하나가 있죠. 스트로크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경우, 영어로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15장사에서 실제 플레이선의 방해도 아니고 아닌데 그냥 가까이 있어서 내가 스트로크를 하는데 영향을 받아. 그런 경우도 요청하면 치워줘야 됩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이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많이 하는 데인데 아주 간단한 오심 사례만 소개해주고 넘어가면 자 많이 있어요. 선수들 자 여기서 플레이에 방해되고 너 앞에 물 먹고 좀 옮겨줘. 그래서 헤드되고 하나 옮겨줬어요. 그리고 자기 반대로 돌아가서 공등을 라이 보고 다시 돌아와서 플레이를 할 때 되돌려 놔야 되잖아요. 깜빡하고 선수들도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대로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재정 어떻게 해야 되죠? 홀 아웃하기 전에 신고하고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재정해야 되죠? 실격. 포인트가 뭐냐면 당연히 14.7의 잘못된 장소는 면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중대한 위반까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스트로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좌행위가 존재해서 14.7의 위반 2번 연속해서 4벌타가 됩니다.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이건 중대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플레이한 볼로 그대로 플라우트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점에서 자 16주 그게 이제 16주였습니다. 이현 씨,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네, 16주 재정 빈도수 1위. 저희가 대회에 나가면 재정이 룰링 레프리들이 바쁘게 돌아가면서 룰링을 다 끝낸 후에 저희 뒤에 계시는 치프 레프리님께 간단하게 보고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지금 뭐 16점 이렇게 하는 거 먹었습니다. 그럼 전체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야 미친 재정이 없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반 이상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얘는 뭐죠? 무볼이에요. 무볼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가장 원합니다. 구제를 받아서 좋은 플레이를 좋은 위치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따라서 룰에 대해서는 페널티 구제보다 훨씬 강도 높은 기준으로 바랍니다. 구제를 해줄지 말지에 대해서. 자 우선 가끔 시험 문제도 나와요. 왜 이렇게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와요. 일단 무볼 구제를 받으려면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 강의 끝나고 나서 레벨 1이라서 반드시 용어의 정의를 펴서요. 각각 4가지 무볼 구제 대상의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구제 대상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동물이 만든 구멍은 반드시 그 구멍 안에 공이 들어가야 되지 않고 그 구멍에 동물이나 들어갔던 흔적들, 트레이스가 남아있는 거, 모래더미가 빠져나와 있는 거, 콧덩이가 있는 거, 거기에 내 의도된 스윙벽이라든가 스탠스가 걸려도 다 구제됩니다. 수리지, 여러분 수리지의 개념에 따라서 수리지는 저희가 이제 신색성을 치긴 하지만 수리지의 어떤 나무를 수리지로 잡았을 때 그 수리지 경계 밖으로 위로 나와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수리지로 포함된다고 정의가 되어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흰색선 바깥에 나무가 나와 있어도
내 백스윙을 하는데 걸리잖아요. 여기로부터 구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수리시로 보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수리시로위원회에서 지정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가 이 나무였기 때문에 밑으로 나간 뿌리 지평면 밑에는 안 되고 이것들 다 나와 있어. 간단한 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있고 일시적인 고임을 항상 뭐죠? 일시적인 고임을 판단하기 어렵죠. 우천시의 선수들이 셋업을 하면 다 페어웨이의 배수 문제 때문에 젖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있어야지만 일시적으로 고임물을 구제해준다? 밟았을 때 무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스탠스를 밟고 당연히 스탠스를 밟으면 하중 때문에 물은 올라와요. 어떤 경우도 그렇죠? 근데 셋업을 딱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물이 빠져내려가요. 구제 대상 아닙니다. 내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올라와 있는 물이 유지가 돼야 돼요. 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잘 판단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냐를 아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 이미 이런 부분들을 다 읽어보시면 그게 아는 내용들입니다. 볼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볼이 페널티 라인에 근처에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 다 해봤잖아요. 아까 그쵸? 페널티 구역 라인, 페널티 구역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지정된 볼스타포 같은 그물이 우리 인구가 되게 많았었어요. 페널티 구역에 볼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볼스타포 같은 그물이 있는데 그거를 위원회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내 볼이 페널티 구역이 아니라 일반 구역에 있으면 백스윙에 걸려 그러면 구제 가능하죠. 근데 그 볼이 페널티 구역을 살짝 넘어서 페널티 구역에 있으면 걸려도 구제가 안 된다. 볼이 오비 라인 똑같은 안전망이 오비에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볼은 일반 구역에 있어요. 근데 백스윙을 하는데 걸렸어. 그럼 구제가 되나요? 안 된다. 그거는 아웃 오브 바운스에 있는 분들은 장애물로 어떤 경우도 봐주지 않는다. 근데 그 아웃 오브 바운스에 있는 그 그물이 휘어져서 이렇게 코스 경기로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 스윙에 걸려 구제된다? 된다. 왜? 아웃 오브 바운스 정도는 유일하게 아웃 오브 바운스와 페널티 구역은 경계가 지면을 기준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연장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구역에 있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제에 불가한다 라는 부분이 16조에서는 가장 어려운 개념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정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한 표를 정리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볼이 놓인 구역에 따라 장애물 구제가 항상 헷갈리는데 지금 나왔던 얘기 다예요. 볼이 일반 구역에 있는 볼인지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인지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반 구역의 장애물, 페널티 구역의 장애물, 이건 장애물의 위치가, 즉 내 볼의 위치가 어디냐, 장애물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장애물부터 구제가 된다 안 된다가 갈려지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M1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인데요. 이건 다 돼요. 왜냐면 코스 안팎이잖아요. 볼 필요 없고 아유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의 어려운 부분은 내 볼은 페널티 구역에 있는데 일반 구역에 있는 장애물도 구제받을 수 없다. 내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순간 난 장애물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다. 라는 게 하나 중요한 거고 다음에 중요한 반전을 보신 것처럼 일반 구역에 있는 볼이 장애물은 페널티 구역에 있을 때 여전히 구제받을 수 있다. 정도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구제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오전에 NPCR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라는 개념이 되게 어렵잖아요. 일단 이 기준점을 잘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준점을 잘못 찾았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을 잘못 잡아서
거기로부터 구제 구역이 잘못 설정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면 올바른 장소가 아니라 잘못된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적 플레이가 바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준점을 잘 잡으라는 얘기인데 NPC에는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게 실물을 제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구제 기준을 잡는데 가장 가까운 게 어디가 제일 가장 가까워? 라는 문제죠. 이론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여기 설명드려도 안 되고 내일 실습 때 실질적으로 많이 강사님들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울 때 예를 들어서 중요한 개념이 이거죠. 레벨을 좀 벗어나 보면 수직거리는 무시합니다. 나무 위에 있어요. 그럼 나무 위에서부터 지표면 지점으로 내려온 그 지점을 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기 볼이 있다고 생각하고 즉 수직거리는 무시가 됩니다. 볼이 지표면보다 위에 있을 때 단 볼이 지표면보다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물이 판 구멍으로 내려간다든가 터널 같은 구멍에서 내려간다 할 경우에는 실제 거리를 다 측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장 가까운 지점은 장소마다 라는 정도만 얘기하고 갈게요. 그리고 완전한 구제라는 게 어떠한 방해로부터의 완전한 구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제는 내 그 특정 방해로부터 내 의도된 스윙구요, 스탠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구제돼야 된다는 거지. 복수의 방해가 있는데 그 방해를 일괄적으로 구제가 돼야 된다는 뜻이 완전함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는 항상 원바이 원 특정 대상 예시적인 고용으로든 고용으로 구제받고 다른 방해가 있으면 다른 이런 식으로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준점을 찾을 때 원래의 지점에 방해가 되는 특정 상태가 없었으면 너 그랬으면 플레이어 여기서 몇 번 클럽을 어떤 스탠스를 잡아서 어떻게 공략했을 거야 플레이라인 잡아서 라는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핵심은 같은 상황인데 왜 헬리나는 코스 쪽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또는 카트도어의 한 가운데에 공이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면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레벨 1의 얘기들입니다. 지금 코스 쪽으로 못 나왔죠? 오른손 잡이 골프는 헬리나는 왼손 잡이 골프. 그러다 보니 어디가 가까운지를 측정할 때 볼하고 내 스탠스상의 거리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헬리나는 왼손잡이니까 바로 저희가 기준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가운데 있어서도 카드돌의 한 가운데 있어서도 저 지점이 더 가깝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16절 1회 상황에서는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즉 저희가 지금 구제를 대상으로 하는 네 가지 비정상적인 코스 때문이 아니라 덤블처럼 페널티 구제가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다른 방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덤블 안에 스프링클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을 리 없겠지만 뭐가 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근데 공이 그 바로 옆에 있어. 방해가 돼. 레프리 불러. 나 이 스프링클러가 해돼 있으니까 이볼 구제해 주세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스프링클러가 없었더라도 이 덤블 때문에
어차피 언플레이블 상황이야. 그런 경우는 구제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만약 구제를 받으려면 특정 대상으로부터의 방해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플레이가 가능했을지를 항상 테스트해봅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무벌 구제이지만 기준이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플레이어가 어떤 그 상황에서 선택하기 명백하게 불합리한 클럽, 스탠스 스윙의 유형 또는 플레이 방향을 선택할 때만 방해가 존재하면 그것도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짧은 어프로치 거리가 남아있어요. 근데 갑자기 3번 우드를 집어들면서 3번 우드 길이를 스탠스를 잡았더니 이렇게 해야 발이 도로에 닿아요. 억지로 잡은 거죠. 도로 구제를 받아서 더 코스적으로 나가고 싶어서 이런 경우 구제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조금 더 있었던 거고요. 이 영상 한 번만 보실까요? 합리적이 않은 샷을 지금 보시면 데이비드가 저 나무에 방해가 있잖아요. 근데 나무는 구제받을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머리를 쓰는 거죠. 그냥 저 상황에서 아까 오른손으로 레이업하면 되잖아요. 툭 쳐서. 근데 안 하고 왼손 스윙으로 바꿔서 레이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David, what are you doing? I'm just taking relief from the path because I'm standing on it to play my shot. But you can play right-handed. Well, maybe, but like, look, I can. If I stand like this, 왼손으로 쓰고 이렇게 버리면 Yeah, you 왼손을 can play left-handed, 가리켰잖아요. but that's not 그래서 reasonable. 구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That is an unreasonable stance to use. okay, so I don't get relief from the path. I just gotta play it. Yeah. Okay.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플레이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구제를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방해를 생성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테스트 기준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맡겨놓은 것처럼 구제를 받기 위해 고의로 방해를 받으려고 하는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이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벙커 볼에 대한 구제 다 같은 얘기고요. 다만 여러분께서 그 최대한의 구제 지점이라는 조금 복잡한 개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NPCR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점이 안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벙커 아니에요? 그러면 선수가 그 밖으로 나가려면 NPCR이 없어서 나가려면 원벌타에 페널티를 받고 후방선 구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 전에 완전한 구제의 요건, 완전한 NPCR 중에 완전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탠스는 물에 닿아도 좋아. 근데 볼을 제대로 걷어낼 수 있는 라이가 있어. 그거를 최대한 구제 지점을 선택을 해서 그거는 구제를 무볼 구제를 허용해 줄게라는 완화 조건이에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데 얘도 NPCR이 분명히 없어야 되는 사진입니다. NPCR이 있어. 근데 굉장히 플레이가 어려우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어려운 스탠스야. 하지만 그게 있으면 계속 쳐야 됩니다. 최대한의 구제는 적용될 수 없어요. 이해하시고 논리적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면 자, 벙커에 있는 볼이 이래저래 최대한 구제진도 안 나와서 페널티 구제를 받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에 대한 얘기고요. 이때는 측면 구제 불가능합니다. 항상 후방선 구제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 보이는 대로 후방 구제밖에 안 되고 이제 퍼팅을 해 있는 거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내일 실습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퍼팅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금지고요. 좀 이따 페널티 구제에서 다시 다룰 거고요.
플레이 금지 구역은 여러 가지 목적에 설정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여기 플레이 금지구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16.1화와 달리 플레이 금지 구역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3G는 그대로 쳐도 되고 아니지만 3G에 플레이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여기서 반드시 문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플레이를 하는 순간 잘못된 장소에 있는 페널티를 받고 두 번 쳤으면 네타, 배제행위 네타 이게 이어지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한 동물의 상태는 다 읽어보시면 설명이 되는 거고요. 위험한 동물이 도대체 말벌이냐 아니냐 꿀벌은 그럼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핀볼의 신호가 많이 발생하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러프는 일반 구역이라도 이제 가능됩니다. 즉 바뀐볼은 무조건 앞에 설명드렸지만 일반 구역을 전제로 합니다. 페널티 구역의 바뀐볼 굳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자, 근데 여기서 예외에서 딱 하나만 페어웨이 잔디의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게 깎여지지 않은 일반 구역에 있는 모래의 골이 박힌 경우 말이 어렵죠. 이거를 반드시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보다 긴 지역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PGA 팀 보면 플레이 열리고 있는 웨이스트 에리어 같은 데 있잖아요. 일반 구역에 거기도 페어웨이 잔디보다 아예 풀이 없어서 깎여있지 않은 지역에 캐디고리에 포함됩니다. 그런 데에서는 박혀도 구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라고 왜 저 예외가 들어갔는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박힌 볼의 구제 기준점이 MPCR이 아니다. 볼의 바로 뒤로 일반 구역에 를 받는다. 그래서 벙커 턱에 박혔냐 아니면 벙커 턱은 일반 구역이니까 이제 일반 구역 구제를 제가 양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모래하고 다음 면에 박히면 그거는 벙커에 있는 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박힌 볼 구제가 안 된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볼 확인하는 거 16.4 읽어보면 안 돼요. 하여튼 핵심은 마크로 집어올리지 않아도 구제 가능한 걸 알고 있는데 마크로 집어올리면 그리고 구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1벌타를 받는다고 16.4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만 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예요. 시간이